2025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수상한 메일랑 녹음은 한 달 정도는 조금 이 크라임 제작진에서 팟빵 제작진에서 약간 밀렸나 봐요. 그래서 미리 찍어 놓은 것들이 꽤 있어서 한 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씩 녹음하니까 한 번 쉬는 거죠. 다음 주에는 녹음을 할 거예요. 어쨌든 수상한 메일함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뭐 크라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 새로 산 집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 어제 처음으로 거기서 잤어요. 여태 계속 이것저것 때문에 못해다 어제 참 잤는데 뭐 그렇게 우풍이 센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행히 보일러도 잘 돌아가고 다만 온수가 아직 얼어갖고 근데 날이 좀 따뜻하면 금방 녹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것도 또 새로운 일산을 떠나서 이제 이천에서 본격적으로 향동에 계속 더 있을지 아니면은 아예 향동 사무실을 정리를 하고 이 편파TV에 있는 구로에 뭐 하루 이틀 정도 하면서 주로 이제 이천에서 원주 강의 다니고 그럴지 일단은 뭐 1월, 2월, 3월까지 좀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향동은 너무 교통이 안 좋아갖고 저 혼자 뭐 공부하고 방송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원래 이것에 또 다른 거의 한 30-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 연구 공간, 토론 공간으로서는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교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접근도 어렵고 당장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도 언제 아직 반년 지나고 이제 1년은 좀 남았지만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여러분 다음 포탈 다음 메일을 쓰시는 분이나 저는 다음 메일을 이제 제 메일로 쓰는데 검은색으로 해갖고 반응이 뭐 초상났냐 이런 얘기도 있고 조금 왜 이렇게 바꿨지? 디자인을 다음에 D를 이렇게 뭐지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한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다음 메일이나 다음 포탈 다음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관련 없는 얘기지만요. 예. 보니까 오늘 오다가 정진석이라고 하는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벽 아침이라고 해요. 6시 좀 지나서 반인가? 입장문, 호소문 이런 거를 내갖고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별을 하고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가혹하게 이런 거
자연인 윤석열이 방어권 보장권은 개소리를 짓거리고 이 도라이 새끼 정진석이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이런 놈의 생각이 참 뭐라고 하나 이런 거죠. 똥을 쌌어요. 아주 그냥 질펀하게 길바닥에 똥을 뻑 싸지르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사회적 해악을 한 자에 대한 반성과 어떤 그것이 전제가 되고 거기에 맞는 뭐 본인의 뭐 변명이나 방어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방어권 왜 윤석열을 뭐 이렇게 일종의 막 뭐라고 나쁜 놈 취급하네.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 취급을 하지. 아니 똥을 싼 거는 그 새끼인데 왜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왜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지금 저기 관제에 처박혀 갖고 지금 이제 이 국가기관에 충실하게끔 이렇게 버티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진석의 이런 인간의 호소문이라고 할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 너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운 인간 새끼들이 있으니 참 갑갑하죠. 그러니까 자연인 윤석열의 방어권 좋다. 그거 그렇고 뭐 누가 뭐라냐 방어권. 그런데 자연인 윤석열이에 대한 방어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 지금은 대통령이란 권력을 가지고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내란 행위를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지. 자연인 저 지나가는 그런 이 허접한 윤석열에 대한 아무 관심 없다. 그 새끼가 뭐 하든 그런 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도 떠드는 건지 알면서 이렇게 나쁜 놈이죠. 정진석이가.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수사기관의 출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입장 발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사든 아니면 뭐 이제 잡혀갈 것 같으니까 뭔가 특권을 달라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그냥 그거잖아요. 어쨌든 법을 안다고 하는 서울대 출신의 무슨 뭐 검사 출신의 법꾸라지들, 법쓰레기들, 법을 가지고 일반 이 특권의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 그 새끼들, 그런 놈들, 특히 검사 출신들, 이런 놈들 절대 권력을 못 갖게 하고 절대 국회의원이 못 되게 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못 나오게 해야지. 검사들은 그냥 검사 퇴직 후에 변호사 계속 하고 5년, 10년 후에는 공직에 나갈 수 있게끔 아예 법을 바꾸거나 헌법에 이걸 명문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야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쓰레기 같은 것들.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물론 지금 이 탄핵 비상계엄 여론이 세대에 따라서 이동한다 막 하는데 여론은 시간이 지나고 사태가 이 일종의 고정돼 있으면은 여러 군데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차근차근 처리하면서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새롭게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엉망인 부분을 고쳐나가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야죠. 원칙에 맞게. 자, 지금 나온 얘기가 대통령 경호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3명이 암살이 되고 그 뒤로도 몇 명 더 저격도 받고
총격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주요 국가, 영국, 미국, 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뭐 등등 소위 선진 뭐 7개국 아니면 8개국, 9개 뭐 예를 들면 러시아나 소련, 뭐 러시아나 아니면 이런 그런 전체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데 빼고 권위주의 국가 빼고 국가 원수 경호를 위해서 직속 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몇 곳이나 될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왕 등. 그러니까 이제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사실은 입헌군주제니까 국왕에 대한 경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경찰의 한 부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원래는 재무부 소속의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통령 경호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지금 이 사단이 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결국은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독재자들의 토를 통해서 여러분 뭐 차지철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장세동 얘기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통령 경호는 경찰로 이관했다. 사실 우리의 경호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101단, 202, 22 대부분 경찰 소속입니다. 단 근접해서 바로 하는 뭐 한 30명에서 50명, 100명 안 되는 애들이 경호관이라고 해서 직접 거기서 뽑아서 공채를 해갖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서 문고리 권력이 생기고 사병화가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 정도로 끝나야 되는 경호처장이나 뭐 차장이나 이런 자들이 대단히 무슨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서 권세를 부리고, 사실 박근혜 때는 어떻습니까? 문고리 권력 3인방. 사실은 경호하는 애들은 아니었죠. 얘네들은 소위 말하면 비서실에서 비서 애들이었죠.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명목하에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사실 이전에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이 경우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안정화가 된 거고, 걔네들이 경찰이 국가원수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경호를 한다고 해서 경호에 문제가 생겼나요? 그 경호에 문제가 생긴 우리나라랑 오히려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 경호처가 독립 직속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박정희 뒤졌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그것도 정부부 장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를 직속으로 둬봤자 어차피 권력 내부의 암투 때문에 그 사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너무 박정희 정권이 썩어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인 이거잖아요. 또 하나, 문세광이 생각해보세요. 소위 유경수, 그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경호처가 엉망이잖아요. 오죽 엉망이었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그 암살범이 쏜 총에 맞아 죽어. 대통령은 그 연단으로 고개 숙이고 쪽팔리게 숙이고, 그 피스톨 박정기라는 놈은
경호의 원칙도 모르고, 응? 지가 피스톨, 총을 꺼내갖고 그 앞에 있는 관중에는 청중을 향해서 권총을 쏴. 엉망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내가 뭐 잘했습니까? 또 아웅산 태는 어떻습니까? 아웅산 태 대한민국의 정부 관료가 포함해서 17명이나 죽었어요. 네? 그것도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하는 게 대통령 직속인 나라에서. 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히려 대통령 경호처가 직속인 나라에서 더 엉망이야. 오히려 대통령 경호처가 직속이 아닌 경찰들이 하는 나라는 오히려 더 딱히, 물론 서구의 나라들도 암살당한, 응? 뭐 총리도 있고 뭐, 응? 있지만은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면은 대통령 경호처라는 것은 결국은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또는 굳이 대통령실 밑에 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이게 영구집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임기 끝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물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직업 공무원이 경호관들이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건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에 아니면 이런 데 맡기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무부 소속의 시크릿 서비스가 경호를 합니다. 초기에 링컨 대통령, 가필드, 맥킨 대통령 3명이 암살이 됐지만 그러고도 경호기관을 대통령의 사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탓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1906년에 만들었지만은 그 비밀 경찰국은, 그러니까 시크릿 서비스는 재무부 소속, 지금은 국토안보부 소속, 그리고 경호만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지폐, 경제 관련도의 재무부 특사경이죠. 재무부 특사경이죠. 독일은 대통령과 총리, 대통령은 사실 근데 명목상이고 실제로는 총리가 이 실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나치의 친위대, 히틀러의 사병이었기 때문에, 반성 때문에 실제로는 독일에서는 연방범죄수사청, 경찰청, 헌법보호처럼 같이 이렇게 나눠서 돼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이런 애들이 따로따로 맞는 거죠. 총리는 누가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죠? 왜냐? 사실은 서구 나라도 이 경찰기관의 권력이 셌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줄이려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경호에 관한 법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 거고, 경찰이 하는 단 하나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군이 협조할 수 있지만 경찰이 하고, 군은 실제로는 거기서 이제 어떤 협조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승만 때는 1949년 경무대 경찰서가 맡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63년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경호실법,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죠.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의 그 경호처는 대통령의 친위대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사실 대통령 경호법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이런 거죠.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청 경비국장, 합참, 소속 고위 장교, 수방사, 참모장을 소집해갖고 경호구역을 설정해서, 지금처럼 경호처 놈들이 경호구역이라는 걸 임의로 설정을 해갖고 거기에는 우리 자기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도 예외 조항이다. 그러니까 수행 못한다. 이걸로 법과 영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 분립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의 지배에 의한 걸 다 무력화시키는데, 법 위에 법
법 위에 존재하는 어떤 통치 구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 많은 지금 이제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야 된다. 폐지법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의원도 그렇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제 경호처의 폐지, 경찰이 하는 거 정도로 이제 격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렇게 이따위의 일들을 보세요. 무슨 김건희 라인이니 무슨 김용이야. 경호처장이 바로 국방부 장관이 돼갖고 예? 결국은 이 비상기형 부대탑 이 지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쨌든 이 부분은 차제에 지금 확실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사건 몇 개를 보죠. 62억 전세 사기를 했던 그 전세 사기범 한국인 부부가 미국으로 튀었다가 무려 이제 튀었다가 거기 튀었는데 갔는데 지 새끼는 그 승마시키고 막 그랬나 봐요. 그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세입자 90명의 피눈물 나는 돈을 빼돌려 갖고 지 새끼 그 승마시키고 참 이런 것들은 참 깍대기 벗겨 갖고 광화문에 내다 놓고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를 못해요. 경제범죄 비슷한 거라서. 근데 미국은 바로 공개해버렸어요.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은. 사실 걔네들은 상관없죠. 자기네나라로 또 온 범죄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경제범죄, 특히 악질적 경제범죄자들은 바로바로 신상이 공개되게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런 전세 사기범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주 그냥 싹 다 공개를 해야죠.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자, 다음 사건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친도 경로당에 안 간다. 왜 안 가느냐? 경로당에 이 텃세 그리고 사실 시골에서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농약 사이다 사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적적하니까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힘없고 돈 없는 노인네들은 거기엔 간부들 돈 있고 폐악질 부리는 노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고통받는다. 이게 노노갈탁대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노인이 하나의 집단, 이제는 이제 90대, 80대, 70대 이렇게 60대는 노인도 안 치죠. 70대는 거기 이제 갈 이유도 없어. 80대가 90대나 70대를 학대하고 때리고 착취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 개판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이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폭력을 용인하는 폭력적인 문화 여러 가지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지만 저도 이제 노인이 되고 어디서 차 타고 가다가 뒤지지 않으면 저도 70 넘어 살겠죠. 그러면은 근데 실제로 한국 사회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감 느끼고 교회라든가 아니면 종교시설이 이런 거를 상당히 이걸 커버하고 있지만은 좀 더 다른 형태의 어떤 공간이 우리의 그 노인들 이제 좀 있으면 저도 노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도라이 새끼는 뭐 비상계엄이니 무슨 뭐 그랬던 뭐 이거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권력 노름을 하고 있으니 한국의 사회복지라든가 사회적 건강성은 납작 팽개치고 경제나 이런 것을 엉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난다는 거.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지금 학교는 이제 학폭 난장판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제 중학교에서 어떤 한 애가 다른 열몇 애를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신고한 이유가 뭐였더니 그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공을 뻥 찼는데 그걸 주워오라 그러고 하고 자기네들은 딴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괴롭힘이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 포함해갖고 그 한 명, 12명을 다 학폭 신고했어. 그랬더니 그 중에 또 다른 신고 당한 애들이 또 신고했어. 반대로 맞신고가 되고. 그러니까 넌 뭐가 더 더러우니 그 다음에 또 그럼 또 그쪽에서 다시 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육지원청이라는 데죠. 학폭 신고서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서로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조치 없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죄인 거죠. 해보면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오히려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갖고 신고는 하는데 정작 전문성을 가지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부재하거나 미비해갖고 결국은 난장판이다. 아직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 사실 학폭 민원의 담당자는 괴롭고 깊이 없고 또 어떤 데 보면 미석이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없애라. 학교 없애라. 학원만 있으면 되지 무슨 학교가 필요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그럼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학교를 만들어라. 그럼 또 이상해지나?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완전히 전쟁터가 되면 그러느니 차라리 학교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교육 공동체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고성냥 하는 게 낫지. 난장판이죠. 네.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죠? 자, 꽁꽁 저수지에서 놀던 중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물에 빠져서 한 명이 죽었대요. 친구가 빠졌는데 쫓아가서 구하려다가 사실은 저도 이제 동생이랑 오래전이죠. 한 40년, 50년 전에 지금 저수지 같은데 얼음 타기, 썰매 타기 왔는데 약기 얼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려고 가면 이제 또 빠지는 거죠. 난리 사는 거지. 꼴딱 젖어갖고 안 깊어갖고 나와서 왔는데 죽습니다 그냥 하여튼 요런 오늘도 날이 굉장히 영상이에요. 어제는 그저께 영화였는데 이제 내일은 또 영화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날은 진짜 얼음 깨지려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방송회로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생방송 실방하면 또 시간 되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